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볼까요? 학습 부진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자, 일단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는 보기도 있었고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성적이 나쁘니 못하는 거다. 공부에 관심이 없고 흥미를 잃어 안 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성적이 부진한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제가 보기를 드렸습니다.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먼저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의 본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공부의 본질. 뭐냐? 공부는요. 생명체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심장 있죠, 심장. 심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두뇌가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안에 공부가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예.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냐? 세상이 바뀌고 있어.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그 행동이 도움이 될지, 또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뭘까요?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기계가 뭐죠? 사람 뇌죠. 학습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죠. 여러분들도 의식이 있죠. 의식이란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정의도 있습니다. 의식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이나 집 또는 짝짓기 뭐 이런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 온도, 시간, 공간 여러 가지 관계로 이루어진 다중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이 세계의 모형을 만드는 거다. 핵심은 바로 이제 이 세계의 모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무대가 있죠. 이 무대는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맥락을 제가 알고 있죠. 이 무대에 대한 모형을 제가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나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무대의 주인공은 그 무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모형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이들도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뭔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학습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 학습을 하고 있죠. 그 살아가는 게 학습이죠. 맞습니까? 단지 우리가 현실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그 공부가 이 두뇌가 갖고 있는 타고난 내추럴 러닝과 안 맞으니까 아이들이 뭘까요? 힘들어하는 거죠.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되게 나타나는 차이가 많죠. 근데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의 그 뿌리는 뭘까요? 모형이 다른 거예요.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과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다른 거죠. 모형이 다른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한순간도 머리를 쉬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리고 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그림을 그렸죠. 맞습니까? 학습 부진 학생들은 머릿속에 우리 사회를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 갖고 있을까요? 이걸 제가 선생님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비정상적 무의미한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사회.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그냥 안 할래. 불가능한 것을 자꾸만 하라고 강요하는 사회. 나에게는 지금 공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런데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요구하는 세상. 삶을 포기한 아이라고 말하는 세상. 말과 행동을 무시당한다. 친구들도 무시하고 놀린다. 게으르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 모든 면에서 방해가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세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 내 편이 없는 곳.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 모두가 하지 말을 자신에게 외치는 사회. 나란 존재는 지워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감에 빠지는 세상. 똑같은 평균을 강요하는 세상. 친구들 모두 나비가 되어 날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도 나비가 되려고 하지만 난 장수풍뎅이다.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평가 매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것. 점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교. 공부 잘하는 학생만 대접하는 세상. 나를 공부를 못하니 무가치한 존재. 나를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강요. 학교는 도망치고 싶은 곳, 잔인한 곳. 시험 후에 조장이 점수를 모두 적어오라고 했는데 내 성적 모두 공개했다. 잔인했다. 난 공부를 못해서 앞으로 내가 일할 곳이 없는 세상. 나란 존재는 필요하지 않은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공동체 일식이나 도움을 따위는 없는 곳. 연결이 없는 곳. 공부 성적이면 다 되는 곳. 그래서 나에겐 되는 것이 없는 곳. 이게 바로 아이들 머릿속에 그려진 세상이었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자, 안타깝죠. 자, 무기력의 비밀이라는 앞에 소개한 공부 상처의 같은 저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의 열정과 동기는 어떻게 사라졌을까? 타고난 열정과 동기는 어떻게 사라졌을까? 한 아이가 무기력해졌다는 것은 실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몇 년을 무기력하게 지낸다는 것은 한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혹은 무기력해진 뒤에야 발견하고 그제야 아이들의 아픔, 슬픔, 문제를 알게 된다. 하나의 큰 사건이 아이의 무기력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작은 일들의 반복이 쌓여 무기력해지는 사례가 더 많다. 그런데 우리는 잘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기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합니다. 결핍형 무기력. 바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무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뭐냐? 과잉 열망형 무기력. 뭔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일상에서 한 번도 칭찬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무기력이 되는데,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과잉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요, 할 수 없을 걸 인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라고 무기력해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자, 경쟁, 나 결국 질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압박, 내가 해야 하는 것만큼 못할 것 같아. 결국 나 이러다가 실패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중요한 게 무기력 속에서 안심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나 관심 없어. 나만의 세계는 따로 있거든? 이렇게 세상 일과 단절한 상태에서 지극히 무기력해져야지만 뭘까요? 살아갈 수 있는 심리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역설과 긍정. 이런 선생님이 계세요. 실제 한 고등학교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이 역설의 대가예요.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흐트러지지도 않고 몇 시간씩 앉아서 편한 자세로 잠을 자는지 대단하다. 근데 그분의 진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무기력한 중증 무기력을 대할 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야, 너 다른 애들 같으면 자살했을 텐데, 다른 애들 같으면 뭐 했을 텐데, 너 지금 현재 그래도 너는 조용히 말짱하게 있잖아. 이런 역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긍정으로 이어지겠죠? 환대, 참여, 존중 당연한 거고요.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싶은 아이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교실에 가면 널브러진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무기력한 상태인데 이게 집단 전염병이에요. 자, 근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내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뭘까요? 학원을 빽빽이 돌고 있습니다. 엄마가 시킨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내면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EBS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아픔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메인 사례자를 제가 정말 몇 달 동안 케어해서 가정을 회복시켰고 아이를 회복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촬영 직전에 아빠랑 아이랑 한판 붙는 바람에 아이가 모든 촬영을 거부해가지고 저의 몇 달 동안의 노력이 중간중간에 흔적만 나오는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죠. 근데 과연 공부 못하는 아이일까요? 공부 안 하는 아이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못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고요. 하면 잘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거야. 이 차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사회는 이쪽에서 어떤 해석을 강요할까요? 일단 핀란드는요 100% 이쪽으로 생각하죠. 쟤도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잘할 건데 왜 안 하고 있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우리는 철저로 이쪽이죠. 너 노력했는데 능력이 안 돼.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차별받으면서 살아. 우리 사회의 못된 경쟁과 차별 구조를 지탱하려면 여기로 몰고 가야 되죠. 자, 한번 제가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것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안 하는 경우 쪽에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요. 자, 근데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특히 제가 아주 유의미한 글 2개를 갖고 왔습니다. 댓글 중에서 단순한 것 같아요. 이분 생각은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다 생각이 들어도 열심히 꾸준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고 미래가 걱정돼서 하고 엄마의 눈치에 하고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머리가 생기고요. 이분은 전형적인 이제 이걸 교육심리학의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동을 하다 보면 좋아지고 능력도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또 다른 분 의견을 보겠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 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욕심이 많고 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에 유리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유리한 아이들이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 성적으로 경쟁하는 데 유리한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도 나오는 것 같고 언제쯤 자신이 원하는 재미있는 공부를 하게 될까요? 아이들이 행복하면서도 뭐가 행복하게 해주는지 잘 모른다는 게 함정이네요. 공부가 다가 아니면서 다인양 시켜야 하는 현실. 일단 자신의 공부법을 찾고 효과가 나타나면 조금씩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기다려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두 개의 글이 좀 약간 상반된 관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연결시켜보고 싶어요. 뭐냐?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분이 뭘까요? 자기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뭘까?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면 갑자기 느낌이 어떻죠? 대책 없어 보이죠? 예? 무책임해 보이죠? 부모 역할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모에 비해서 이런 부모 역할은 과연 정말 실패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관심과 흥미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공부보다 노는 게 진짜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노는 게 진짜 좋은가요?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이 파괴되거든요. 놀 때는 다 충족돼요. 그 얘기는 뭐냐? 공부를 통해서도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을 느낄 수 있으면 공부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런 거야. 나는 사실은 이러저런 이유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리고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진짜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너 지금 이 성적이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철저하게 아이를 무시하면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공부는요, 또 하고 싶은 일이 되면 되거든요. 또 하고 싶은 일이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재밌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공부의 3대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뭐 어떻죠? 또 먹고 싶죠? 아닌가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이제 또 하고 싶은 일과 근데 딱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기 싫어.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정리해보자면 저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안 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이유를 찾아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때 제가 빠져드는 것은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카톡이든 뭐든 자해든 거기서 뭘까요?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 너무 고파요. 이걸 안 줘, 우리 사회가. 집에서도 안 주면 뭘까요? 아이는 게임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맞나요? 다른 걸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심리적인 이거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계속 굶으면 못 사는 거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런 감정이 부족해지면은요, 그거는 뭘까요? 이거 기아 상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저희 행동보다는 마음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아이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사회와 학교는요, 아이들에게 이런 거 주나요, 안 주나요? 소속감, 자율감, 유능감. 잘 주나요, 안 주나요? 잘 안 주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줘야지만 균형이 맞아요. 맞습니까? 공부 잘하라는 얘기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애들 충분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게 성공적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20분 정도 더 해도 괜찮을까요? 자, 제가 멋진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쓴 글은 아닌데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학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식이 얼마나 부조리한 구조 속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자녀가 처해한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자녀의 걸음의 동행자가 되고 진정한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힘겨운 싸움에 부모와 자녀의 편이 아니라면 자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그때는
특별히 소통에 신경 쓰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는 여전히 삭막하고 구조화겠지만 더 이상 그렇게 위압적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해보시죠. 예. 아이가 엄마 내 편이야 이제 나 진짜 믿어. 여기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예. 그러고 나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더 공부 잘하게 됩니다. 예.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마음을 가끔 먹으시지만 흔들리죠. 그게 못된 사회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부모가 뭔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초보 부모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결심을 하면 그걸 지켜주는 게 좋은 사회죠. 근데 또 흔들죠. 또 흔들죠. 예. 앞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억누르자 과학고 영재학교 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댓글을 잠깐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사회 인식 지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푸아, 과학고 영재고가 돈으로 학원 다니면 갈 수 있다고? 대체 무슨 논리냐? 돈 좀 있는 집안에서 월 1,000만 원 문제될까? 자산가의 자식들이 전부 영재고 과학고를 다니는 게 아니자. 교육은 결코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분은 철저하게 유전자론을 주장하고 있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답글이 12개가 달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찬성 쪽이 많습니다. 이쪽에. 답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글을 보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과학고 영재고 아이들이 잘 사는 건 맞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집 애들이 간다는 반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 글 쓴 사람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글은 뭘까요? 여러분, 아담님, 방 구석에서 상상하지 마시고 직접 가보세요. 돈 없으면 과거 올림피아드 준비 못 합니다. 사교육 도움 없이 혼자서 과거 올림피아드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에 또 이제 그리고 과거 영재학교 부모 중 전문직 비율이 일반 학교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애초에 공부 잘하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돈까지 지원받는데 돈도 없고 평범한 부모한테 자란 애들은 저런 집에 끼지도 못합니다. 경쟁이 무지 치열하니 사교육 없이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돈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준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돈 타령한다. 근데 사실은 일반고 들어가는 중학생들도 같은 수준 돈 내고 학원 다닌다. 한국에서 두메산골에 있지 않는 이상 대치동 사정도 모르면서 선동하지 마라. 아이들이 수홀로다. 수홀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를 수홀로라고 합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해서 학원에서 12시, 1시까지 수업하고 거의 10년 전이지만 방학 때면 한 달에 500 거뜬히 들었다. 수학 국대한테 과외하는 애들은 월 1,000만 원도 우습다.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가방끈 짧은 인간이구나. 수학과학은 반복해서 선행 암기하는 과목이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아가야, 공부 못하는구나 너는. 자, 독학으로 술을 겨울방학 가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들은 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으로 영재도 만들더라고요. 돈 들여도 아이가 머리가 안 되고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함. 초등 저학년부터 돈으로 처발처발하면 과거는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식지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연관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수 없습니다. 같이 노력하시면은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일단 크게 보면 머리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부모의 능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만 갖고도 판단하기 어렵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갈팡질팡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부모 역할의 현실이에요. 과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된 입학전형 발전방안 연구라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의 보고서에 보면은요, 공대 교수가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공대에 들어온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에서 진학한 또는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에 나타난 역량으로 과도한 영재교육이나 사교육으로 인한 자기도 학습 등의 상실이다. 이 학생들은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탐구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전에 소위 선행학습, 심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배웠고 그렇게 배운 답을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잘한다는 보상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은 답을 손에 쥐는 교육에 익숙하여서 대학 교육에 대해서 같은 기대를 한다. 예를 들면 중간 기말고사 등에서 기출문제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내었다고 교수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프로젝트나 졸업연구 같이 독창적인 창의성을 발휘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차지하는 과제를 매우 어려워한다. 대학원 진학 등에 있어서 필수로 제출 서류의 기한도 못 지킨다. 특히 이러한 학생들은 특목고 출신이라는 우월감과 자존감이 강한데
고학년이 될수록 자신이 일반고 출신 학생들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한다. 이 경우 그 해결책을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거나 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에서 찾지 않고 치의대 진학, 사법시험, 로스쿨, 해외 유학 등 다시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소속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IQ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은 공부다, 시험 공부다? 시험 공부밖에 열심히 안 한 자신을 알고 있고 스스로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시험 공부를 끝까지 인생을 버티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대 나와서 로스쿨 가죠. 걔들이 과연 인재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특목고와 일반고 모든 학생에게 나타나는 성향인데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다. 본인이 성장 과정에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번의 어려움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 실패나 어려움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기성세대들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비학점을 처음 받은 후부터 1년간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학생이라거나 여자친구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니 나는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힘들어라고 결별로 선언하는 학생. 이건 뭐 거의 끝판이죠.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 그런 일을 잘 피해서 해야 한다고 인생처럼 당당히 말하는 학생들이다. 이런 성향은 아직 모르는 일들 또는 본인들은 해보고 싶지만 주변에서 불안한 의견을 내는 일들에 대해 도전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노답인 문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멍청하다는 인식. 하면 된다는 말은 기성세대가 열정페이를 강요하도록 노력을 강요하기에 만든 말이라는 인식을 또래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두드러진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모 역할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영재고 과거 보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죠? 성공일까요? 성공 아닙니다. 성공 아니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공대 교수가 직접 쓴 글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특수하면 글에 썼을까요? 아니면 흔한 모습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얘기 정리해 볼 텐데요.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전에는요, 부모 역할 엄마가 하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든든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이웃 어른들도 있었고요. 집안 어른들도 있었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안내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혼자 고민해야 돼요, 엄마가. 과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올바른 부모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 근데요, 우리 사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흐름이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최근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진화연구소에서요, 침팬지, 오랑우탕, 독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지검사를 했어요. 아, 인간에 대한 모독이죠. 근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자, 볼까요? 공간지능, 수량, 인과에서요, 인간, 침팬지, 오랑우탕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차이를 보일까요? 사회적 학습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그동안 왜 나의 부모 교육에 실패했는가를 드디어 알았어요. 뭐냐? 여러분들 부모 교육은요, 개인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뭐냐? 집단 학습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계속 행복한 가족, 성공적인 부모 역할의 조건은 뭘까요? 제가 볼 적에는 바로 사회적 학습입니다.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 부모가 정보를 얻고 판단해서 아이 잘 키우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본보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 본보기가 지금 건강합니까? 망가졌습니까? 망가져 있죠. 여러분들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죠. 인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뭐냐? 같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믿고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본보기, 개인이 필요할까? 집단이 필요할까요?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대치동에서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들 신경 안 쓰이면 되죠? 맞나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아이와 대화가 되면 되죠? 누가 흔들든 아이 마음이 내가 공감이 되면 되죠? 나의 부모 역할은 뭘까요? 철저하게 아이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도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요. 함께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뭘까요?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갖고 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 꾸준히 이 엄마의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또 다른 제안을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좀 더 좀 진하게 공부해보자.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내 감정에 속지 않으려면
뭐 이런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길버 출판사의 협조를 받아서 제가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는 1년 안에 우리 사회에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본보기 집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 역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뭘까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근데 지금 이제 배가 고프시죠? 오늘 아버님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버님 휴가철이어서 두 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사실은 아버님들이 한 가족이 같이 오면 참 좋은데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동안 부모님들 개인을 교육시켰거든요. 개인을 상담하고 근데 이분들이 흔들리더라고요 또.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그 방식으로 안 되는구나. 결국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서로 믿고 지지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뭘까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관계. 또 중요한 게 옛날에는요 그 본보기를 누가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아주 성공한 어른들이 한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른들도 사라졌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는 거 다 보겠습니다. 연구할 거 다 연구해가지고요. 부모님들이 뭘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면은요 충분히 제가 볼 적에 이번 기회에 저는 일제 독립운동하듯이 기존의 잘못된 학부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 여행 안 가실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일본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부모 역할, 잘못된 부모 문화하고도 싸워서 꼭 이번 기회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